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민혜 작가의 작품 수 갤러리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수 갤러리 김민혜. 인물 취재를 위해 범어사를 찾았다. 문화교양지 머무는 시간 에디터로 일하는 내가 가을호의 인물 포커스를 맡게 되었다. 취재할 인물은 한국가 화가인 정성호 화백인데 대학 선배이기도 했다. 정화백은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며 취미로 한국화를 그려오다 5년 전 사직하고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 입산했다. 정화백 화실은 범어사 입구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다. 햇살이 숨통을 틀어막을 것처럼 내리비쳤다. 화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정화백이 가까이 다가왔다. 차에서 내리자 그가 날 반기며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날도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네. 멀요. 오는 길에 보니 누리길이 잘 가꾸어져 있네요. 길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흰 모시옷 차림의 그의 턱은 거뭇한 구렛나룻으로 덮였고 머리카락은 목덜미 아래로 한 갈래로 묶여 있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가까이에서인지 얼굴빛이 맑고 반지르르했다. 화장실로 들어가 대청으로 올라갔다. 자그마한 안증뱅이 다탁이 놓여있는 곳에 정화백과 마주 앉았다. 다탁 위에는 닭이들과 찻잎이 든 봉지가 보였다. 그는 연잎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자네는 요즘 어때? 사는 게 재미있어? 뭐 그럭저럭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답을 못할 때가 많다. 일주일에 2번의 술자리, 늘 읽을 수 있는 서너 권의 책, 미술관, 바흐, 사고 싶은 것들을 절반만큼은 거리낌 없이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아내와는 특별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관계가 주파수를 잘 맞춘 라디오 방송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뭔가 허전함은 늘 남아있었다. 어쩌면 아내와 소원한 관계이면서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는지도 몰랐다. 아내와의 일은 촛불을 끈 후의 잔향처럼 늘 머릿속을 부유했다. 가을호에는 공연이나 전시 소식이 많이 소개될 텐데요. 기사가 나가면 이번 정화백님 개인전 홍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더운 날씨에 작업은 잘 되어가나요? 사실 더위는 핑계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나. 한 작품만 완성하면 마무리된다네. 아이고, 그래도 산속이라 한결 낫지. 도시 속에서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입산하고 나서 그림들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니 말일세. 정화백이 비어진 내 잔에 연잎차를 따르며 말했다. 창밖으로 키 큰 소나무와 그 뒤로 우무에 쌓인 산등성이가 시야에 들어왔다. 한국 화가로서의 모습이 멋져 보이는데요. 인쇄기 무장 농사를 잘 지셨어요. 그런데 범호사 쪽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죠? 어떤 계기가 있나 싶어서요. 범호사 입구에 등나무 군락지가 있다네. 천연기념물이지. 5년 전 그걸 화폭에 담았다가 미술대전에서 금상을 받았어. 그때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결정했거든. 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말이야.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벼랑 끝으로 몰리면 길이 다시 보이더라고. 아, 저기 걸려있군. 입상작은 팔렸고 저 그림은 이후에 다시 그린 거라네. 아, 등나무 군락지요. 거기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정화백은 멋쩍은데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벽에 50호 크기의 등나무 그림이 보였다. 등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가운데 보라색 등꽃들이 뭉게구름처럼 가득 퍼져 있었다. 자세히 보면 등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엉겨 감겨 있었다. 실록과 보라색 구름, 아래로 흐르는 계곡물과 다리 등이 담겨 있었다.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 담채화였다. 현관에서 정화백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 정화백이 이리로 들어와요 했고 곧 연보라색 민소매 원피스 차림의 여자가 보였다. 정화백은 여자가 근방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수환이라고 나에게 소개했고 나를 잡지기사 박호진이라고 수환에게 소개했다. 수환의 얼굴은 엷은 화장기가 비쳤지만 유독 입술은 짙은 붉은색으로 도드라져 보였다. 머리는 시원하게 올려져 있었다. 젊다고도 할 수 없었지만 딱히 나이 들었다고도 할 수 없는 그 경계에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내려가는 길에 차 한잔 마시려고요. 그녀가 홍조뛴 얼굴로 말했다. 정화백이 수환에게 차를 권했다. 차를 마시는 모습이 단아해 보였는데 비대칭으로 보이는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열기가 느껴졌다. 차를 마신 수환이 가벼운 미소를 머금으며 연잎차는 언제 마셔도 은은한 향이 좋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수환이 오래전부터 앉아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갤러리면 전문 화랑인가요? 화랑이라기보다는 카페에 더 가까운 공간이죠. 규모도 작아서 그림은 10점도 되지 않아요. 근방에 있다니 한번 차 마시러 가고 싶군요. 네, 여기서 범어사 방향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수갤러리라는 간판이 보일 거예요. 차 한 잔을 더 마신 수환이 자리를 뜨자 나는 작업실과 앞마당, 밖에서 본 건물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는 동안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산등성이를 바라보자 저녁의 장광을 역으로 받으며 빛과 그늘이 희뿌옇게 뒤섞여 보였다. 저녁을 먹으러 가세. 요 아래 내려가면 식당이 있어. 폭삭폭삭한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 길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 위로 은비를 가든 햇살이 반짝였다. 편백과 삼나무들이 우람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밭두렁에서 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물컥 끼쳤다. 무성한 잡목 사이로 난 자드락길을 따라 5분쯤 더 걸어 내려가자 식당들이 몇 군데 보였다. 정화백은 그 가운데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민들레, 쇠비름, 질경이 등의 사냐초가 된장국과 함께 차려져 나왔다. 사냐초 맛은 알근달근했고 국물 맛은 텁텁했다. 뽕나무 우려내물로 지었다는 흑미 잡곡밥은 달짝지근하여 혀에 감겼다. 이수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늘진 표정 사이로 아슴아슴 밝은 빛이 내뿜어 나오는 듯 하더군요. 그늘과 빛이 묘하게 뒤섞여 있다고나 할까? 금어 같은 여자라네. 금어라고요? 범어사라는 절 이름에 대해 알고 있나? 금정선 산마루에 있는 금빛을 띤 우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하지. 금빛나는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 놀았다고 하여 그 우물을 금샘이라고 부른다네.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고기와 황금 우물 산 이름을 따서 금정선 범어사가 된 거라네. 나는 수완이 마치 그 금빛 고기라는 생각을 한다네. 때로는 펄떡이고 때로는 유유히 움직이는 물고기 같거든. 그런 유래가 있군요. 안타까운 건 시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병을 갖고 있다네. 게다가 현대예술로도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군. 저런 안 되었네요. 치료가 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뭐든 허투루 보지 않아. 세상이 자신의 눈처럼 달아간다고 생각한다네. 네. 혹시 화백님은 다시 시내로 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비어진 정화백이 잔에 막걸리를 따르며 물었다. 내가 퇴직을 하고 산에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니 사람들은 부럽다고들 하지만 사실 속사정은 그게 아니야. 한국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그 중에도 직접 돈 주고 작품을 사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텃밭을 일구는 게 그나마 위안이지.
전시회를 한번 열려고 해도 대관료가 만만치 않아. 그런데 한국칼은 산속에서 그려야 제맛이 나거든. 정화백은 금정산적 막걸리를 한 병 더 시켰다. 나는 잡지사 일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했다. 마감이다 보면 철회 작업은 기본이고 필자들이 마감 전까지 원고를 보내주지 않아 독촉 전하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요즘은 잡지조차 사이버로 있는 세상이어서 매번 적자의 허덕이죠. 아휴, 언제 밥줄이 끊어질지 모른답니다. 정화백은 세상 천지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하며 잔을 부딪혔다. 편집부 김 에디터로부터 전화가 왔고 나는 잘 도착했으며 정화백을 만났다고 했다. 식사가 끝나고 하룻밤 묵을 정화백이 화실로 돌아왔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거렸다. 가수 상태에서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여 가까이 다가가니 자꾸 멀어져 가기만 했다. 눈을 떴다. 꿈에서 본 나무 잎사귀 속에 가려진 희미한 여자의 얼굴이 가물거렸고 머릿속은 안개 속처럼 몽롱했다. 낮에 본 이수환이라는 여자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잠을 청했지만 몽롱하던 머릿속은 도리어 환해졌다. 윙윙대는 풀벌레 울음소리들이 끊임없이 고막을 핥히었고 창밖으로 대나무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정화백은 옆에서 코를 골았는데 잠꼬대가 그 리듬에 맞춰 쥐임새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피식 웃으며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짙은 어둠 속으로 나는 스며들었다. 나무들이 수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숲은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다. 조금 걸어가니 절에서 흘러나오는 엷은 불빛으로 인해 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내친 김에 절까지 올라가고 싶었다. 짙은 구름 안으로 숨어버렸는지 별은 보이지 않았다. 습기를 잔뜩 먹은 바람이 후덥지근하여 곧 비라도 내릴 것 같았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만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길 옆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희끄무레한 건물이 보이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엷은 불빛 옆으로 수갤러리 간판이 겨우 보였다. 갤러리 쪽으로 다가가자 누군가 출입문 앞 원탁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하얀 슈미즈 위에 하늘색 카디건을 걸친 채 긴 머리를 풀어내린 여자는 수환이었다. 원탁 위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목례를 했다. 수환은 아직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경계하듯 몸을 움츠렸다. 내가 정화백 화실에서 만났던 박우진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아 하는 소리를 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괴괴한 밤 공기에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본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좀 앉으세요. 그녀가 말하자 나는 그녀의 옆 의자에 앉았다. 비가 오른지 나뭇잎들이 스르륵거렸고 탁자 위의 천장으로도 빗방울이 후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안 와서 바람을 쐬려고요. 산의 밤 풍경이 고적하네요. 절에서 나오는 불빛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리로 왔네요. 저도 잠이 안 와 나왔어요.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시려고요. 수환이 촉촉한 목소리로 말했다. 희멀건 그녀의 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딱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를 몽환적인 눈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더니 탁자 위에 놓여있던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 하세요? 수환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는지 나무 잎사귀들이 후두둑거리는 소리가 세차게 들렸다. 바람이 후덥지근하더니 더위가 한풀 꺾이겠네요. 언제 갤러리를 열었나요?
3년 전에 여기 들렀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던 그녀는 21차례 들이마셨다. 1년쯤 되었나? 오늘은 너무 늦었고요. 차 한 잔 대접할 테니 한번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군요. 꼭 들르도록 하죠. 수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빗방울이 탁자에까지 들이치며 툭 뚜루루 떨어졌다. 숲을 적신 빗방울은 내 가슴까지 촉촉히 적셨고 이내 선뜻한 기운이 일었다. 팔뚝에 소름이 소르르 돋았다. 그만 들어가시죠. 하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광희 같은 것이 번뜩일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녀와 이대로 밤을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낯설어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나를 머뭇거리게 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생님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이런 산속에서 홀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를 듣고 있던 수환이 갑자기 고개를 젖히며 큰 소리로 웃었다. 난 바다 깊은 곳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싶은 물고기죠. 나에게 있는 촉수는 항상 위기를 잘 감지하도록 벼려져 있어요. 미끼가 다가오면 맛을 보지만 무턱대고 삼키지는 않아요. 잡지 기자라고요? 정화백을 취재하러 들렀어요. 개인적 친분도 있어 이틀 출장을 신청했고 내일은 토요일이라 여유가 있죠. 그럼. 나는 눈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질퍽해진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이슬비가 흩뿌리듯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잎사귀에 고여있던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문득 뒤돌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몸은 수족관의 수초처럼 하늘거리는 듯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담배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라갔다. 햇살이 눈을 찔렀다. 눈을 뜨니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정화백이 아홉가오이를 주방에서 씻고 있었다. 방금 텃밭에서 깼다며 오이를 먹어보라고 내밀었다. 한 입 베어 씹고 나니 식욕이 느껴졌다. 정화백이 아침으로 나물 비빔밥을 만들었다. 매일 식사 준비하시려면 힘들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마누라가 다녀간다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걸세. 애들 공부가 끝나면 마누라도 여기 들어올 거야. 어제 수갤러리 앞에서 이수아님을 잠깐 배웠어요. 나는 순경을 마시며 말했다. 그래? 어젯밤 같이 들어왔는데 다시 산책 나간 거야? 정화백이 화들짝 놀라며 더듬대듯 말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이수환 선생님도 우연히 밖에 나와 있던걸요. 이곳까지 혼자 들어와 사는 게 용기가 대단한데요. 범어사 근처로 온 사연이 있을 걸세. 가까이 하지 말게. 요괴 같은 여자야. 한번 미끼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네. 아니, 그런 소문이 있더군. 정화백이 가느스름하게 뜬 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자 정화백은 벼 위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커다란 접시에는 생물감이 팔레트처럼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다. 화실벽에는 2개의 그림이 족자에 걸려 있었다. 미처 표구하지 못한 그림들은 선반 한 모퉁이에 쌓여 있었다. 작업하는 그림은 범어사의 너덜광이라고 했다. 밑그림은 연필로 스케치되어 있었고 찍어놓은 사진이 앞에 보였다. 너덜광이 뭐죠? 하고 물었다. 바위들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풍화되어 화석화된 바위군이라네. 정화백이 말했다. 바위 사이에 키 큰 참나무가 보였다. 먹물에 적셔진 붓이 화선지를 스쳐가자 두루뭉술하거나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농담을 달리하며 입체적인 모양으로 도드라졌다. 참나무 그늘과 햇살이 비치는 양지가 붓에 의해 음영이 또렷해졌다.
나는 화실에서 정화백이 작업하는 장면과 잡지에 실을 작품 등나무 군락을 카메라에 담았다. 노트북을 열어 기사의 초고를 간략히 썼다. 전시의 얘기, 밭에서 텃밭 일구며 작품 활동하는 모습 등이 주 내용이었다. 편집실에서 기사를 퇴고하여 완료하면 메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기사를 읽어본 정화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을 덮은 나는 산책을 다녀오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정화백이 범어사 쪽으로 가다 보면 등나무 군락지가 있으니 꼭 들러보라고 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인해 떨어진 나뭇잎과 설익은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무 사이로 들이치는 햇살이 잎사귀의 물방울에 부딪혀 나무들은 긴 광선들로 얽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을 스쳐가는 바람이 싱그러웠다.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화체험 누리길이라는 이정표가 보였다. 길게 뻗은 계곡을 따라 폭삭한 흙을 자박자박 밟으며 걸었다. 떼죽나무, 서어나무, 상수리나무들이 울창해 보였다. 명성의 공간 이정표 옆으로 쉼터가 보였다. 등산객 서너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김종식 그림비가 보였다. 바위에 부산항이라는 그림과 화가에 대한 짧은 해설이 새겨져 있었다. 비석에는 글자만 새기는 게 아니라 그림도 붙여걸 수 있는 것이리라. 김두동 시인의 숲이라는 시비, 이종 선생이 쓴 감꽃 시비와 요산 김정한 선생의 문학비가 차례로 나왔다. 이슬람권의 두 여자가 더운 날씨에도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고 히잡을 쓴 채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범어자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니 등나무 군락지 안내판이 보였다. 천연기념물 제176호라고 적혀 있었다.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5월 초순경에 꽃을 피운다고 했다. 다리 옆으로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렸다. 군락지를 한 바퀴 돌아보는 데는 30분이 소요된다고 입간판이 알려주었다. 숲에서 흘러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책로를 돌았다. 군락지를 돌아 나오는 마지막 쉼터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발걸음을 멈췄다. 5명쯤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원 모양으로 둘러선 채 체조를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 중에 안면이 익은 사람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수완이었다. 양손을 깍지 낀 채로 상체를 아래로 숙이기도 하고 앞으로 뻗었다가 위로 올리고 좌우로 틀어주기도 했다. 몇 가지 동작을 더한 다음 숨쉬기 동작으로 마무리했다. 체조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져 산책길로 들어갔다. 수원과 얼굴이 마주치자 나는 목례를 냈다. 그녀는 반가운 웃음을 보이며 다가왔다. 일행이군요. 나는 먼저 갤러리에 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차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이제 자유산책 시간이라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함께 가요. 수원과 나는 벤치에 앉았다. 산책하러 가겠다고 하니 화백님이 등나무 군락지를 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분 그림 중에 등나무 소재가 많은 편이죠. 등나무에 얽힌 전설 혹시 알아요? 수환이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을 두 자매가 사랑했대요. 그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는 소식에 언니가 충격을 받고는 장독 뒤에서 울고 있었죠. 동생도 길모퉁이에서 서럽게 울었대요. 그러다 한 청년을 같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함께 연못에 빠져 죽었는데 등나무가 되었대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청년이 두 자매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연못에 몸을 던져 팽나무가 되었죠. 등나무는 한 몸이 되어 팽나무를 휘어감으며 등나무의 못다 이룬 사랑을 보랏빛 꿈으로 피어냈다고 해요. 결국 죽어서 사랑을 이루었군요.
수환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락지에서 내려갔다. 오다가 히잡을 쓴 아랍권 여성들이 보이더군요. 대웅전 옆으로 돌담길과 대나무 숲이 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지칭되고 있어요. 어쩌면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범어사를 더 많이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길은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군요. 어느새 수갤러리가 보였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수아는 주방 쪽으로 갔고 나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감상했다. 6작품 중 2작품은 정화백 작품이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바짝 재어둔 근육이 이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마음과 몸이 함께 녹진하게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수환이 매실자를 2장 가져와 내 앞에 앉았다. 운동복 대신 검은색 민소매 탑과 자주색이 짧은 스커트 차림에 갤러리 주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몸에 달라붙은 탑은 가슴의 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얼굴이 화vat해지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비켜 차를 들이켰다. 갤러리가 숲에 둘러싸여 무척 운치가 있고 고유한 세계가 느껴지는걸요. 그래요? 그녀의 얼굴빛이 발그레졌다. 그녀에게서는 젊은 여자의 순수와 삶의 질곡을 거쳐온 자만이 가진 깊이가 함께 머무는 듯한 이상이 느껴졌다. 그 느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궁금했다. 왜 이런 절 근처에 갤러리를 열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요. 화백님에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시력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동공이 조금씩 작아져 결국에는 다쳐버린다는. 더 눈이 멀기 전에 공기 맑고 고적한 곳에서 살고 싶더군요. 작은 찻집이나 열려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입산했어요. 다른 이유가 또 있기는 하지만. 수환이 입술을 살짝 비틀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런, 하루하루가 예사로 느껴지지 않겠군요. 이런 곳에 살다 보면 병도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명상호흡이 좋다고 하여 동호회에 들어가 배우고 있죠. 아까 보셨지만 기혈체조를 자주 하고요. 회원들과 불교경전 화엄경을 읽고 토론도 한답니다. 심신수양을 하는군요. 화엄경이라면 유명한 불교경전인데 기억이 어렴풋하네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맑고 청정한 마음과 신체로 서로 돕고 이해하며 행복이 충만한 삶? 하지만 그 이상을 실천하기란 녹록지 않잖아요. 수환이 차를 들이켰다. 바람이 불어와 얼굴에 진득진득한 땀을 식혔다. 죄송합니다. 어딜 가든 취재하는 습관이 붙어서 선생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귀찮게 들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찾아주는 것만도 고맙죠. 찻집은 손님들이 있어야 빛이 난답니다. 여기는 주로 불자들이 방문하는가요? 절을 찾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많이 들르기도 하지만 등산객들이 들르기도 해요. 주말에는 많이 붐빈답니다. 수환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얼굴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벽을 향하고 있는 듯 했다. 안개가 서린 듯 흐릿한 눈동자는 딱히 어디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상념에 잠긴 듯 상대방을 비켜있는 수환의 시선 때문인지 왠지 안온한 느낌이 감돌았다. 잔이 빈 것을 보고 수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 보온병과 닭의 세트를 가져왔다. 녹차를 더 마셔보세요. 수환이 녹차를 우려낸 찬물을 내 잔에 부었다. 이런 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마시니 영혼의 찌꺼기가 식어내려가는 느낌이군요. 여기 몇 년 살다 보면 저절로 선승의 경지에 다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차와 그림을 파는 업소다 보니 수익에 관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 역시 새 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때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등산객으로 보이는 3명의 여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저는 그럼 이만 실례하겠어요. 나는 목례를 하고 갤러리를 나왔다. 화실로 내려가는데 정화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 갔는지 찾았다며 전시의 일로 시내에 나가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취재가 끝나 내려가는 참이라고 했다. 사위는 희붐했고 푸르스름한 보랏빛 어둠이 밀려들었다.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지난밤의 비에 젖어가던 숲과 교요히 빛나던 불빛이 머릿속을 자꾸 핥기어 들었다. 수안의 고아하면서도 도발적인 잣대가 자꾸 어른거렸다. 자동차가 지그재그로 흔들렸다. 나는 자동차를 멈추고 핸들에 머리를 묻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고요히 내 마음의 향방을 쫓았다. 수안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시간이 흘렀는지 어느새 사위는 어둑해져 있었다. 나는 핸들을 꺾었다. 수아는 갤러리 바닥의 매트 위에서 눈을 감은 채 요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두 팔을 앞으로 내밀며 엎드린 자세가 마치 물고기 같아 보였다. 명상음악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창밖에 시선을 던지기도 하고 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다. 수안이 눈을 뜬 것은 20여 분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머릿속은 하얀 빛들로 채워졌다. 차를 한 잔 더 마셔야겠다고 말할까 했지만 어떤 변명거리도 다 부질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수안도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다시 오셨군요. 이리로 앉으세요. 폰이 안 보여 돌아왔는데 찾아보니 주머니 안에. 나도 모르게 변명이 튀어나왔다. 수안이 설핏 미소를 지었다. 수안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뭘 마실래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하고 수안이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안은 매실주 한잔 하실래요?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수안이 매실주와 망개떡을 가져왔다. 저녁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결한답니다. 박 기자님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쩌죠? 아닙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저녁을 거르기 일쑤죠. 이것만도 감지덕질합니다. 나는 매실주를 한다름에 마셨다. 여름밤에는 늘 목이 타는 법이었다. 수아는 떡을 하나 먹고는 매실주를 마셨다. 어느새 수아의 얼굴이 발그레졌다. 범호사 근처에 자리를 잡은 데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범호사와의 인연을 얘기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헤어졌어요. 엄마는 공부하러 간다며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알고 보니 그곳에서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한동안 홀로 나를 키우다 이모 집에 맡기고는 사라졌어요. 난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이모가 나를 은연중에 구박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남몰래 많이 울었죠. 하루하루가 신경줄이 터져버릴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몇 년 후에야 이모는 아버지가 범호사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대학생이 되어 아버지를 찾으려고 범호사에 왔죠. 아버지는 4년 수행을 하고 수계를 받은 후 다른 절로 갔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비밀로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지를 잊고 일만 하며 살았어요. 마흔을 넘기고 또다시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언젠간 범호사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기에 차집을 열었어요. 깊숙이 맺힌 응어리를 어떻게든 풀고 싶었어요.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절의 향기가 내 속의 응어리를 씻어줄 거라 믿었죠. 나는 수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희끔한 눈은 마치 세속으로부터 닫혀버린 눈 같았다. 어쩌면 나는 성스러움과 세속이 뒤섞여 있는 듯한 그녀에게 매혹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인연이란 게 뭘까요? 고통과 범민만 안겨주고 달아나버린 전생의 원수일까요? 그 생각 때문에 여직 혼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인연을 잘 맺으면 그만한 축복이 없답니다. 수한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은 부처님이 알아줄 겁니다. 나는 서라품을 길게 했다. 이미 매실주는 두 병이 비어져 있었다. 까무로 눈이 감겨왔다. 나는 그대로 탁자에 엎드렸다. 얼마 후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수안의 방에 함께 누워 있었다. 더위에 녹아들어가는 농밀한 밤이었다. 밖으로 빗소리가 세차게 창을 두들겨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로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품었다. 그녀의 품은 넓고 깊었다. 그녀는 뱀의 여처럼 나를 휘감고 빨아들였다. 세속과 탈속에 농축된 그녀의 향기 속으로 난 거침없이 빠져들며 그 향을 흠씬 들이쉬었다. 한 번도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한 신천지였고 모라의 경지였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곧 수안이 잠들었고 풀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다. 수안이 보이지 않았다. 황토로 지어진 방의 가구라고는 붙박이장과 화장대 뿐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보라색 향초의 불꽃이 가녀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라벤더 향이 은은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밖으로 나갔다. 갤러리 밖은 빛이 뿌옇게 터지며 숲을 휘감고 있었다. 숲의 공기를 깊이 들이켰다. 하늘이 청남빛으로 서서히 튀어왔다. 언제까지나 여기 수안 곁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짧게 스쳤다. 수안이 산책로를 따라 걸어오며 저만 치서 손짓했다.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불꽃 같은 여자였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현실과 꿈의 경계에 선 채 향방을 잃어버린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은 흐른 듯 했고 시간이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버린 듯 했다. 아침 공기가 싱그럽죠? 아침에 일어나 숲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매일 향기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갤러리 앞마당으로 들어서는 수안이 태어난 말이 어색한 분위기를 걷어냈다. 수안과 나는 원탁에 나란히 앉았다. 혹시 정화백님도 갤러리에 자주 들르시나요? 수아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다시 나를 바라볼 때는 얼굴이 홍조에 물들어 있었다. 사실 이 갤러리도 그분이 지어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공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 눈이 보일 때까지고 눈이 더 어두워지면 갤러리를 닫을 수밖에 없죠. 수안의 표정은 멀어져가는 눈처럼 아득해 보였지만 말투에는 강단이 서려 있었다. 내 눈이 닫혀버리면 난 또 어디론가 떠나게 될 거예요. 기자님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나요? 무슨 부탁인지 제가 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아버지는 언젠가 범어사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쯤 내 눈은 멀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내 기사를 써주세요. 스님이 된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가 그 아버지를 못 만나고 등나무처럼 다른 사람들과 엉기며 살아 있던 여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기사를 보고 날 찾을지도.
수아는 물기가 배인 눈으로 날 일별하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수아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호소한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심정은 어떤 것일까? 금샘의 물고기처럼 퍼덕이며 범어사의 향기를 품었던 그녀야말로 다음 취재의 대상이 될 거였다. 그렇게 하죠. 수아님이야말로 꼭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급적 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나는 수아의 손을 살며시 끌어쥐었다. 어디선가 새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민혜 작가는 2015년 물속의 밤을 월간문학에 전국 퍼포먼스를 독립무걸에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명랑한 횟줄 기억의 바깥이 있고 제2회 금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